안녕하십니까.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해설을 맡은 종로학원 김주욱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수험생 여러분들 시험 어떻게 다 잘 봤습니까? 상당히 긴장도 되고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문이 또 긴 지문들도 많았고 무엇보다 문제를 풀 때 선지의 양이 상당히 길어서 당황도 많이 하고 이렇게 충동적으로 답을 고르고 싶으셨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생해왔던 것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천천히 집중해서 살펴봤다면 답이 다 보이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난도는 작년과 유사하거나 조금 1, 2점 정도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유사하다는 뜻이겠죠. 느낌적으로는 좀 다른 형식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난도는 크게 변동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문제에서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만 제외한다면 그래도 학생들이 그래도 자신감을 갖고 고를 수 있는 답안 위주로 짜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탈자가 몇 자 있긴 했었습니다만 답을 고르는데도 크게 이렇게 방해가 되는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다 잘 시험 치길 기대했고 또 그렇게 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전반적으로 화법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유형이 출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천천히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조금 시간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지체된 경우가 있긴 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차분하게 다 잘 했겠죠. 자, 1번부터 3번 첫 번째 화법 문제 살펴볼게요. 라디오 방송 지문이 하나 나왔고요. 자, 그랬을 때 주어져 있는 문제의 형식은 전반적으로 그동안 물어봤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았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말하기 방식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여러분들이 이 주어져 있는 선지의 내용을 제시문에 맞추어서 하나씩 확인해 갔다면 쉽게 풀어낼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딱 시작부터 답이 보였을 거라 믿는데요. 사연 내용을 정리하고 사연 신청자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학생의 사연 바로 밑에 단락 있지 않습니까? 네모님은 딱 이 부분에서 바로 이게 확실하네? 라고 고르고 넘어가셨어도 좋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1번의 답은 1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이번에는 반영된 내용 파악 문제인데요. 그러니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실제 시험에, 실제 그 라디오 그 제시문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프닝부터 사연 소개, 고민 진단, 방법 제시, 클로징 멘트 이 순서에 따라서 기억부터 미음까지 어떤 내용이 각각의 부분에 반영되어 있는가 이미 보기 또한 이 라디오 방송의 그 대본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하나씩 확인해 나가면서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기억부터 본다면 자존감이라는 용어의 뜻을 제시했다. 그러면 자존감의 정의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세 번째 단락의 첫 문장, 자, 능력과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태도를 나타내는 말을 자존감이라 한다. 과감하게 날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날려보시게 되면요. 니은 봅니다. 원인을 제시하고 사연의 문제 상황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 또한 방금 보았던 세 번째 단락 자존감 바로 다음 문장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원인은 나와 있습니다. 두 줄 밑에 내려가면 사연 속 친구는 어떠한 상황이다 라는 말이 있으니 역시 날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찾아가다 보면 3번에 나와 있는 사연의 문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유사한 문제 상황을 제시했다. 즉, 이 네모 학생 말고 다른 사례를 가져와서 역시 자존감이 떨어진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예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일종의 유추나 빗대는 방식의 글쓰기 방식은, 말하기 방식은 여기 제시문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3번으로 이것 또한 쉽게 골라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항상 화법이 있으면 청중의 반응과 관련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주어져 있는 청취자 1번부터 5번까지 각자 반응을 보여줬을 텐데 여러분들이 선지에 하나씩 대응을 시켜서 과연 그러한 요소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을 판단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본다면 답은 3번입니다. 3번 청취자 3의 말 보십시오. 딸아이의 자존감이 향상되도록 앞으로는 제 아이에게 긍정적인 면을 말해줘야겠어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3번 선지 읽어봅니다. 청취자 3은 방송에서 언급한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권유한다. 자, 되게 중요한 정보 나와 있죠. 다른 사람에게 권유한다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청취자가 직접 자기 딸아이에게 얘기하겠다는 청취자 3의 이 말은 전혀 이 3번의 선지의 내용과 전혀 어울리지 않죠. 즉, 이 사람이 자기 그 배우자에게 우리 딸이 이러하니까 이런 방법을 씁시다, 이런 식의 말이 되었을 때만 3번이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다짐하는 그런 유형의 내용으로 봐야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이까지 틀릴 문제는 거의 없었다고 보네요. 여기까지 풀면서 학생들도 긴장을 풀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다음 4번부터 7번 지문입니다. 화법과 작문이 결합되어 있는, 최근 2, 3년 사이에서는 계속 다뤄지고 있는 유형이네요. 자, 글쓰기 종류도 먼저 확인해야 되며, 그리고 화법이 그 글쓰기 과정과 어떤 연계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가를 보시면 신문 기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문 기사의 형식에 대해서는 교육 과정에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표제, 전문, 본문이 가져야 되는 역할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리라 미리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일반적인 방식과는 조금 다른 것이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동안 장문의 준비 과정으로서 화법이 나온 것에 비했을 때 지금 여기서는 이미 장문이 있고 그것에 대한 고쳐쓰기나 또는 평가 이런 부분에서 화법이 나왔다는 점은 독특하긴 하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장문을 중심으로 해서 화법이 어떤 역할로 연결되고 있는가, 그걸 고민해서 봤다면 별로 어렵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또한 화법과 장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의 특징, 즉 선지를 보고 위치를 추측하면서 과연 그러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그런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다면 사실 이 지문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자, 4번 문제 봅니다. 학생 3이 나를 참고하여 가를 고쳐쓰기 위해 세운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고쳐쓰기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보기의 형식을 잘 봅니다. 표제를 수정한다, 전문을 수정한다, 그 다음 본문을 수정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확인했어야 할 것은 나에서 어느 부분이 표제, 어느 부분까지가 또 전문, 그리고 어느 부분이 본문인가, 이것부터 확인하는 게 필요했겠죠. 전문에 대한 얘기는 초반부에서 나왔습니다. 육하원칙 중 빠진 내용을 추가하자. 육하원칙이 무엇인지는 선생님이 판서를 할 필요가 없죠. OW, 1H 이렇게 배웠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전문 수정하기로 나와 있는 이 나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면 가에 주어져 있는 전문에 비해서 뭐가 추가되었습니까? 어디에서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의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그 장소의 측면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 2번은 그냥 날리고 시작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표제, 보기에 나와 있는 대로 표제, 전문, 본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즉 가부터 마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제시문을 읽으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에 대한 얘기, 1번 선지에 대한 얘기부터 또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표제를 수정한다고 했는데요. 나에 나와 있는 어느 부분에 표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까? 바로 학생 3이 A의 마지막 대화 4줄짜리 이 학생 3의 발화에서 알 수 있죠. 중심 소재를 담고 화합이라는 행사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도록 비유적 표현을 쓰겠다. 즉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뭡니까? 비유가 사용되어야 된다는 외적 조건과 화합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내적 조건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1번도 당연히 물방울 비유죠. 하나 되어 희망을 만든다. 이건 화합의 내용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날린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날리면 이제 남은 건 뭐만 남습니까? 본문 수정하기 3, 4, 5번에 대한 이야기만이 나오는데 이건 그냥 스물 그림 찾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여기 보기에 라를 봅니다. 둘째 문단을 첫 문장을 이날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평소 마라톤을 즐겼던 K군을 생각하며 응원 메시지를 직접 써서 가슴에 달고 뛰었다로 고쳐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추가된 내용, 변형된 내용은 바로 뭡니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따져보면 학생들이 응원 메시지를 어떻게 했죠? 직접 썼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응원 메시지를 직접 쓴 사람은 누군가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2페이지 왼쪽의 라인에 맨 마지막 학생 2의 말을 보면 선생님들도 응원 메시지를 직접 썼다라는 말이 나왔죠. 그럼 메시지를 쓴 건 누굽니까? 학생들이 아닌 선생님입니다. 당연히 이런 것도 맞춰야 되겠죠. 나머지 선지는 다 추가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5번 문제 나왔습니다.
자, 나를 바탕으로 할 때 가의 마지막 부분에 추가로 작성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거든요. 일종의 내용 생성하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를 바탕으로 했을 때 어떤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 페이지의 오른쪽 라인에 B 밑에 학생 1이 그런데 이번 행사는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본문의 마지막 부분 드디어 내용 생성하기로서 주어졌네요. 올해 6월 이후로 계속 이렇게 내용 생성하기에 조건을 제시하는 부분은 기존의 보기에 한꺼번에 묶어서 제시했던 방식과는 달리 대화 상황 속에 흩어서 제시하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이것도 그런 유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뭡니까? 학생의 인터뷰가 들어가야 된다. 첫 번째 외적 조건. 그 다음 내용적 조건에서 역시 화합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할 겁니다. 인터뷰가 없으면 날려야 됩니다. 그죠?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날아가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따져봐야 되는 것은 내용적 조건을 고려했을 때 화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몇 번인가? 4번 말곤 답이 없게 됩니다. 넘어갑니다. 이것도 당연히 맞췄으리라 믿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이건 화법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긴장하고 작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초반 부분이니까요. 문장을 잘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기억에서 미음까지가 어떤 흐름에서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가를 찾아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음 봅니다. 바로 답을 얘기를 할게요. 자, 학생 2가 미음을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위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런데 글의 분량도 생각해야 할 것 같아. 그랬을 때 학생 2가 뭐라고 했죠? 기사문이 실릴 지명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추가로 작성할 내용은 많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많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많아야 한단 말입니까? 적어야 한단 말입니까? 많다보다는 적어야 한다는 말 쪽입니다. 그렇죠? 이중부정으로 사용되어 있고 순간 오해하게 되면 착각할 수 있죠. 그랬을 때 바로 위에 학생 1은 어떤 흐름에서 맥락에서 얘기를 했습니까? 분량도 생각하자는 얘기는 내용을 많이 쓰자는 얘기입니까? 적당히 쓰자는 말입니까? 적당히 쓰자는 말 맞죠? 그렇다면 여기 6번에 다시 돌아와서 5번 선지를 보시면 지면의 크기를 이유로 들어 상반된 의견을 이란 말이 나왔죠. 상반이 아닙니다. 오히려 동의하며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가 오히려 맞는 말이 될 겁니다. 자, 이 부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화법과 작문 부분에서는 긴장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로 아니면 긴장을 풀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고민해서 집중력과 차분함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 준비를 했어야겠죠. 네, 우리 학생들은 다 맞췄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의 담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했다.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 이해 그런 부분인데요. 선지를 보시게 되면 A에서 학생 3은 B에서 학생 2는 A에서 학생 3은 하나씩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좀 눈에 확 띄는 것을 봤어야 돼요. 그건 바로 뭐냐면 A, B 대화의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인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A 부분 보십시오. 선생님도 시험지가 되게 큰 걸로 평가원에서 내려받아서 이렇게 잘 넘어가지 않네요. A 부분 보시면 맨 마지막 발화를 학생 3이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두 의견을 들어보니 네 의견대로가 나왔습니다. 네 의견대로. 표준어 규정이 바뀌어서 이제 니도 표준어가 됐죠. 내 의견대로.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은 어떤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까? 그죠? 학생 1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B를 볼까요? B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했니? 학생 3이. 그러게 내가 잘못 생각했는데 수정해 올게 바로 무엇했습니까? 다른 학생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위에 나오고 있는 학생 1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위에 보십시오. 더 위에. 실제 사실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다뤄야지 라고 얘기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건 학생 몇이죠? 2죠. 바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선지의 애매함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현혹되지 마시고, 그죠? 확실하게 답이 되는 것만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야 했어요. 그렇다면 특정한 구간을 대화를 설정해 놓은 이런 부분에서는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인가는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수능은 기능평가가 아닙니다.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만 확인하면 될까? 바로 역량평가라는 걸 생각하신다면 대화의 최종 결론이 가장 1번 순서로 확인되어야 되는 부분이었다. 이제는 잊지 않겠죠. 뭐 다 맞췄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순수 장문 문제 8번부터 10번까지. 자, 글을 쓰기 위해 가의 메모를 작성한 후 전형적인 장문 문제네요. 나의 자료를 수집하고 달을 작성하였다. 즉 글쓰기 준비 과정과 자료 준비 과정 맞죠? 그 다음 초고가 나와 있네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에서 정보를 얻어내야 됩니다. 쟁점은 사회적 쟁점입니다. 도대체 여기서는 어떤 사회적 쟁점이 다뤄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 이 학생의 메모 부분을 위해서 본다면 로봇세가 다뤄지고 있다. 과연 로봇과 관련해서 세금을 걷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이 속에서 학생은 뭘 할까요? 학급 학생들에게 주장을 한다고 했네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주장을 할까? 여기 학생들에 대한 분석 부분의 세 번째, 즉 디귿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시면 나와 상반되는 견해를 가진 학생들이 있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주장을 찬반으로 나누는 주장을 할 것이고 반대 의견을 가진 학생들을 설득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네요. 즉 이슈가 되고 있는 하나의 현안에 대해서 자신의 찬성 또는 반대의 무엇을 그 주장을 의견을 설득의 방법으로 쓰는 글을 이렇게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기본 전제로서 학생들에 대한 분석은 다 이해하셨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나를 보시면 5가지 자료가 나왔습니다. 하나씩 보시면서 실제 뒤에 나오는 초고에 어떻게 응용이 될까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를 빨리 풀어볼까요?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부터 디귿을 고려하여 달을 작성했답니다. 그렇다면 기억부터 디귿은 바로 학생들에 대한 분석이죠. 즉 설득을 하려면 설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학생들을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그에 맞춘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즉 글쓰기 전략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하나씩 과연 기억에 해당하는 그 내용은 학생들이 로봇세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그것은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같은 걸 해보는 거죠.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첫 단락에서 간단하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본다면 2번 니은 봅니다. 로봇세를 도입하려는 목적을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떤 정보를 줘야 됩니까? 로봇세를 도입해서 얻어질 수 있는 뭐죠? 목적에 부합하는 것들. 즉 일종의 취지 같은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목적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2번 선지 봅니다. 로봇 사용으로 인한 편안한 삶에 로봇의 도입이 미치는 영향. 여러분들 로봇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편안한 삶에 로봇이 도입이 미치는 영향. 이건 무엇에 어울리는 내용이에요? 로봇을 도입하자. 즉 로봇세 같은 것들을 무엇해서 폐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아주 적극적으로 로봇을 도입해서 우리 삶을 편하게 하자라는 설득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니은에 나오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성격의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아리까리했어도 애매했어도 3번 선지의 내용을 보면 그냥 바로 2번으로 들어가서 답을 골라냈으리라 믿습니다. 언제나 선지 간섭이라는 것 발생할 수 있다는 거 평가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거 염두에 둡니다. 자, 그래서 8번은 2번으로 확정할게요. 그런 맥락으로 9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활용해서 달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나는 자료고요. 다는 초고네요. 그러면 이 자료가 다에 나오는 초고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찾아야 할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죠. 낮은 난도였어요. 답이 2번입니다. B의 사례를 봅니다. B 어디 있지?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면서 일부 분야에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즉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많이 잠식해 들어갔다. 즉 일자리 감소와 관련한 내용이 B입니다. 그렇다면 다의 어느 단락에 해당하겠습니까? 네 번째 단락을 한번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A 부분이네요.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B와 관련한 서술로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2번 선지는 뭐라고 나왔지요? 로봇세가 중복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중의 과세가 이루어졌다고 이제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전혀
통일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죠? 이건 두 번째 단락이니까요. 즉 화두는 네 번째 단락으로 제시하고 실제 내용은 두 번째 단락을 가져왔으니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2번 고르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볼게요.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 A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야겠죠.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맨 마지막 문장 봅니다. 로봇 사용이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을 고려하자는 전제. 그때 내린 이 보기의 결론은 뭐죠? 로봇 사용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현재의 상황을 상정했습니까? 아니면 미래의 상황을 가정했습니까? 미래 상황이겠죠. 로봇 기술의 발달이 거의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루어져서 일자리를 잠식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런 논지입니다. 그런데 제시문에서 여러분들 A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나요? 산업혁명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솔직히 산업혁명 시절의 기술이 아주 혁신적인 거긴 했었겠습니다만 기하급수적인 일자리의 잠식과 관련이 있을 정도였나요? 즉 미래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동일한 사항으로 성격으로 볼 수 없는 과거의 상황을 가져온 것 아니겠느냐? 라는 것이 보기를 근거로 A를 비판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2번 선지로 갔어야 되겠죠. 로봇의 생산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자, 로봇의 생산 능력에 대한 고려는 바로 보기의 핵심입니다. 기하급수적일 것이다.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 사례, 바로 산업혁명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A를 정확하게 비판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3점짜리였네요. 확실하게 답인 근거만 찾았다면 나머지 선지들이 가지고 있는 유혹에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네요. 차후에 만약에 나머지 선지들이 확인이 잘 안 되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주변에 가까운 선생님들께 과연 나머지 선지들은 어떻게 하면 날릴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간이 제한된 부분이 있어서 빨리 웬만큼 답이 명확한 것은 쉽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11번부터 문법 문제입니다. 올해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탐구형 문제가 많이 나왔네요. 이미 다 지나간 얘기겠습니다만 문법 지식을 착실하게 학습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고 그 후 그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문법 지식을 확인하는 그런 연습을 충분하게 하셨다면 별 달리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11번 문제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형태만을 놓고 보면 어마어마하게 어려워 보이죠. 그런 경우에는 어떤 문법 요소의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최소 대립상이란 시작부터 정의 나왔으니 바로 동그라미 빡 쳤어야 되겠죠. 최소 대립상 동그라미 친다는 겁니다. 자, 정의 뭡니까?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이다. 하나에만 예를 들어볼게요. A에 나오는 것 중에 쉬리, 이건 뭡니까? 나 이제부터 쉴 거야, 이런 의미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건 물고기 종류겠죠. 그랬을 때 미안합니다. 최소 대립상, 즉 하나의 음운만으로 뜻이 다른 걸 찾아야 돼요. 그렇다면 나머지 6개의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하나만 바뀌어서, 음운이 하나만 바뀌어서 뜻이 바뀌었나요? 즉 소리겠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쉬리와 소리에서는 어떤 부분이 바뀌었습니까? 바로 첫 음절의 모음과 뒤 역시 소리, 역시 첫 음절의 모음, 요 위와 오가 도출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작업을 해야 됩니까? B에 나오고 있는 단모음 체계에다가 여기 위에 원순 모음이자 고모음의 위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 후설 모음이고자 중모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원순 모음인 오의 동그라미를 딱 치시게 되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몇 가지가 총 나오게 되겠습니까? 선생님 하나씩 해볼게요. 이, 위, 으 맞나요? 그 다음 중모음에서는 오, 그 다음 저모음에선 아 이렇게 네요. 총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뭡니까? 모음이 체크가 되네요. 그러면 이 모음 체계표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씩 가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평순 모음은 몇 번이냐? 몇 개냐? 바로 3번 봅니다. 평순 모음이라면 이,
그죠? 전설 모음에서. 이제 후설 모음에서 으, 어, 아. 총 몇 개입니까? 이건 뭐 숫자 세개 아닙니까? 몇 개입니까? 4개죠. 답은 3번이네요. 3개라고 했으니까요. 사실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만 세운다면 결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들로 이루어진 게 사실은 문법이에요. 물론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문법 지식을 얼마나 착실하게 그동안 공부를 해왔어야 했는가라는 건 누차 강조했던 것이니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문법 외우느라 어렵고 지루한 영역인데 고생하셨어요. 자, 이제 12번부터 13번. 오, 지문이 어마어마하게 기네요. 마치 뭐 같습니까? 독서 지문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먼저 문제부터 확인해 봅니다. 윗글을 참고할 때 기억에서 디귿과 같이 이러한 차이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바로 무엇일까? 바로 기억, 니은, 디귿을 먼저 봅니다. 발가락, 그 다음 소나무, 이튿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미리 이거부터 머릿속에서는 떠올라야 됩니다. 분필이. 발가락은 발 더하기 가락이다. 합성어겠죠. 니은은 뭡니까? 소나무지만 그냥 형태소로 바로 갈게요. 솔 더하기 나무다. 맞습니까? 디귿은 뭡니까? 이튿날은 이틀 더하기 날이다. 그런데 이건 그대로 발가락 그대로 같지만 왜 이것은 소나무라고 갈까? 그리고 왜 이것은 이틀이 아니고 이트가 아니고 이텄으로 갔을까? 요 세 개를 찾으라는 거네요. 그렇다면 제발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이 조금 있었다면 12번 문제에서 우선 날릴 수 있는 선지는 최소한 몇 개가 있습니까? 3번과 몇 번? 5번은 날릴 수 있겠죠. 그냥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기억은 뭐예요? 리을 받침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발. 그죠? 그런데 여기 3번 같은 경우는 풀하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리을 없으니까 3번 날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 기준으로 본다면 니은은 리을이 탈락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 5번을 본다면 솔방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시 날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1, 2, 4번 중에서 최종적으로는 제시문을 읽고 판단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기억에 나오고 있는 조건만을 가지고 본다면 사실은 어떤가요? 별로 무방하죠. 니은에 나오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본다면 또 어떻습니까? 푸나무 무방하죠. 무술. 그렇다면 오로지 뭘로만 봐야 된다? 디귿에 해당하는 세 번째 사례를 보는 거예요. 나달과 섣달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꼼수 한번 써볼까요? 어차피 기억에 해당하는 예나 니은에 해당하는 예나 같은 상황입니다. 1, 2, 4번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디귿에 해당하는 예로 나달과 섣달 구분만을 따져야 되는데 1번, 3번은 둘 다 같은 걸로 되어 있으니 이것은 적절한 하나만을 찾으라고 한 상황이라면 둘 다 틀리거나 둘 다 맞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 다 맞거나 둘 다 틀리면 무조건 오류겠죠. 당연히 답은 2번으로 고르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도 사고력이니까요. 평가원은 그걸 직접 해석하려고 평가하려고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것도 문제풀이의 묘입니다. 자, 그게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는 집중해야 되겠죠. 특히 포인트를 맞춰야 될 건 어디겠습니까? 세 번째 디귿입니다. 이틀 더하기 날이 왜 이트 디귿 받침으로 되었을까? 이걸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찬찬히 봅니다. 그랬을 때 원리를 해결하고 있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중세만 하더라도 어떻게 표현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이틀, 이거 관형격 조사 시옷 맞죠? 그 다음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로 간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대 국어로 오게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날로 가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죠. 맞습니까? 그거까지 확인됐죠? 이렇게 굳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후에 이 관형격 조사 시옷이 문법적인 기능으로서, 즉 조사로서의 기능을 잃는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 또 하나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죠? 시옷과 디귿의 발음이 구분되지 않게 되었다는 말까지 나왔죠. A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밑에서 7번째 줄에 보면 나왔죠.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 어떻게 오게 되었다? 현대국어에서는
이, 틉, 날. 그냥 어차피 시옷과 디귿이 발음이 같으니 이렇게 디귿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접근해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달은 보세요. 지금 이 예를 따졌을 땐 원래 날알이어야 했었을 것이고 그 날의 받침 리을 옆에 시옷이 써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다음에 리을이 탈락돼서 시옷만 남고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디귿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 보기에 보면 나달은 뭐와 뭐로 더해져 있습니까? 낫 더하기 알인데 이 나대라고 했어요. 그죠? 받침이 뭐로 되어 있죠? 디귿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 해당하지 않죠. 답은 2번으로 다시 확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험 칠 때는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문제풀이의 묘 그런 걸로도 사실은 답이 쉽게 나오는 문제였죠. 학생들이 중세국어만 나오면 멀미를 하시는데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부분 항상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13번 나름 문법에서는 킬러 문항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씩 봅시다. 중세국어 술과 저는 자 중세국어에 예에서 첫 번째 술 잡아며 저 놓나니 나와 있죠. 자, 중세국어 이틀처럼 자립명사라는 점에서 현대국어 술과는 차이가 있다. 자, 우선 중세국어 이틀도 어떻습니까? 제시문을 보면 자립명사라는 건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맞죠? 그랬을 때 현대국어 술이 자립명사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료의 근대국어, 현대국어에서 현대국어의 예를 봅니다. 거기에 문법에 맞지 않음을 나타냄이라는 이 일종의 요 표시 있죠. 소위 당구장 표시? 그걸 보면 술로 밥을 뜨다라는 말 나왔죠. 됐습니까? 자립명사가 아니란 얘기네요. 1번 날린다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씩 가보시라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씩 다 날아가게 됩니다. 탐구형이라서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제시문을 깔끔하게 정확하게 읽었다면 절대 틀릴 수가 없는 게 있네요. 바로 뭡니까? 5번입니다. 5번 봅니다. 현대국어 숟가락과 무사람의 첫 글자 받침이 다른 이유는 중세국어 술과 물이 현대국어로 하면서 리을이 탈락한 후 남은 시옷의 발음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겠군. 이번 시험은 선지가 너무너무 길어요. 그죠? 짜증납니다 막. 하지만 제시문에 뭐가 나왔습니까? 디귿과 시옷의 발음은 같다 이 얘기 나오죠. 이건 그냥 뭐 같다고 나와 있는 걸 다르다고 얘기하는 선지니 말 같지도 않은 선지로 바로 골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판단하시되 그래서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가 확인하고 그것에 따라서 판단하는 연습을 언제나 갖추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문제 이 세트로 풀었고요. 14번 봅니다. 이거는 뭐 요즘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 유형이네요. 바로 뭐죠? 문장 구조 문제겠습니다. 그는 위기를 좋은 기회로 삼았다. 먼저 1번 봅니다. 바로 판단할게요. 삼았다는 주어 위에도 두 개의 문장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이건 바로 뭡니까? 서술어의 자릿수 개념이 되는 거겠죠? 삼다는 누가 무엇을 뭐로 맞죠? 누가 누구를 뭐로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즉 세 자리 서술어네요. 1번 날립니다. 2번 봅니다. B의 문장 바다가 눈이 부시게 파랗다. 각각 다른 서술어의 주어이군. 그렇죠. 바다가 부실 순 없죠. 바다는 파랗습니다. 그럼 눈이 파랄 순 없죠. 뭐 양인입니까? 서양인입니까? 눈은 부시겠죠. 2번 날립니다. 자, 3번 봅니다. 시의 별을 안긴 문장의 목적어이면서 아는 문장의 목적어이군. 뭔 소린가 싶죠. 자, 반짝이는 줄 긋습니다. 하나의 관용어도 관용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관용절입니까? 관계 관용절이 바로 나왔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반짝이는이 서술어가 되온다 했을 때 주어는 무엇입니까? 별이 반짝인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안긴 문장이 별이 반짝인답니다. 그러면 이 별은 지금 아는 문장에선 수식받고 있는 명사로 나온 이 별은 안긴 문장의 목적어입니까? 목적입니까? 주어죠. 별이 반짝인답니다. 답은 3번 가겠습니다. 가차없이 풀어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도 볼게요. 오랜만에 사전 관련 문제 나왔네요.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문제풀이의 묘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부터 디귿까지를 빨리 봅니다. 줄 꺼진 걸 본다면 기억, 니은이, 기억과 니은이 받게.
디귿과 리을이 바투입니다. 그렇다면 A, B, C의 성격을 봅니다. A에는 표제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A에 대응되는 표제어가 받다라고 하는 형용사네요. 맞죠?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 기역과 니은은 A에 절대 들어갈 수 없고 A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B에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렇다면 몇 번 날립니까? 받개를 A나 B에 넣어놓고 있는 걸 날립니다. 1번, 2번, 3번 그냥 날릴 수 있겠죠? 맞나요? 그렇게 따진다면 바투만이 A에 들어갈 수 있고 바투가 A에 들어간다면 바투는 어디에 갈 수 없습니까? 이게 무슨 불규칙 활용을 갖고 있는 용언이 아닐 거지 않습니까? 디귿에 들어갈 수 없죠. 답은 그냥 5번입니다. 꼼수 같겠습니다만 정말로 이런 접근법 실제 시험에선 유용하며 그리고 이건 사실 필요한 거기도 합니다. 우선 채워놓고 난 다음에 과연 이것이 문법적으로 여기 보기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은 다시 하세요. 당연히 맞는 말들밖에 없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16번부터 20번 독서 지문 들어갈게요. 올해 독서. 작년 유형처럼 뭐 또 다수 학자를 다루는 글이 나왔네요. 저 뒤에 천문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학자 이름이 10명 가까이 언급이 돼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학자를 확인해서 그리고 학자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온 이 지문은 법률 지문이네요. 6월에서도 입법법규, 그 다음 단속법규, 강행법규, 법규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법을 다루고 있는 그런 텍스트에서는 실제 사례를 어떻게 법적인 관점으로서 이해할 것인가, 이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전체 글을 봐야 될 겁니다. 그동안 이런 유형의 제시문들은 뭐 부관의 효력을 다루는 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수 소송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었고, 그리고 6월에 나왔던 것도 다 있었던 것처럼 처음에 사례를 주는 건데, 사실 이번 수능에선 순서를 바꿨죠. 먼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법과 관련한 원리를 첫 단락부터 두 번째 단락까지를 제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은 계약에 대한 이야기, 법률 효과와 법률 행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법률 행위가 갖고 있는 요소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부터는 구체적인 사례로 시작되고 있는데, 그 사례 중간에 끼어 있는 실체법이나 절차법의 개념들을 또 역시 하나의 전제로서 삼아서 확실하게 이해한 후 갑과 을의 계약에 적용하는 연습, 그게 여기에선 관건이었다 생각합니다. 상당히 법은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요. 사실 그래도 그동안 평가원이 내어왔던 지문들을 고려한다면 완전히 생소한 지문은 아니었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했듯이 사례에 이어서 법리를 제기하는 방식에서 이 글은 법리를 먼저 설명해 준 후 하나의 전제로 삼고 사례를 상대적으로 많은 분량을 할애한 다음에 그 법리를 각각 적용하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 주의해야 될 건 있어요. 뒤에 나오고 있는 사례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단순히 누가 집을 사고 팔고 할 때 계약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그림을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했죠. 그래서 매수자가 뭐까지 했습니까? 대금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돼버렸죠? 그림이 불에 타버렸네. 그러면 이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즉 법률 행위를 했는데 이후에는 법률 효과가 복잡하게 꼬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복잡하게 꼬인 상황을 초반부에 제시한 전제를 이용해서 잘 적용할 수 있는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제 풀게요. 16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나왔네요. 뭐 이건 그냥 사실일치 확인이니까 그냥 하나하나 맞나 틀렸나 있다 없다 요 개념으로 찾으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의 선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이 서로 관계성에 따라 묶일 수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1번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죠. 실체법에는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체법은 어디 나옵니까? 네 번째 단락의 첫 줄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쫙 읽어보면 여기 청구권이 어딨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때 생각해야 될 것은 실체법이 뭐죠?
민법과 같다고 했고 채권의 내용이 민법에 담겨 있다고 얘기했네요. 그럼 채권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어휘 중에 청구권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랬을 때 6페이지 왼쪽 라인의 마지막 줄 봅니다.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라고 했습니다. 즉 청구권은 채권과 거의 관계에 있는 말로 동일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역시 네 번째 단락 방금 읽은 표현을 봤을 때 채권은 청구권과 같은 말이니 청구권과 실체법은 연결이 되죠. 1번 이렇게 날린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내용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했느냐는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가 그걸 묻고 있는 부분이 되고 사실일치 문제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부담을 별로 갖지 않는 쉬운 유형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어렵게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볼게요. 강제 집행 제도가 절차법과 관련해서 언급하고 있는 건 네 번째 단락의 처음부터 다섯 번째 줄까지를 천천히 보세요. 날릴 수 있습니다. 자, 답은 3번입니다. 4번 봅니다. 법원을 통해서 물리력으로, 물리력이 뭡니까? 물리력이 강제 집행 알겠습니까? 2번과 같은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날립니다. 그 다음 실현 불가능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다섯 번째 단락의 다섯 번째 줄 보십시오. 그 계약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맞습니까? 답은 3번입니다. 3번 정말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3번과 관련한 서술은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이 두 번째 단락의 첫 줄 봅니다. 첫 문장 이처럼 다음이죠.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요소로 해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 자, 이 말은 법률 행위와 법률 효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법률 행위가 무엇한다?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했어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렇다면 이건 일종의 벤다이어그램 형식처럼 이해를 합시다.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많은 경우 중에 일부가 법률 행위라는 겁니다. 법률 행위를 하면 무조건 100% 법률 효과가 적용되는 건 맞겠죠. 전체 집합 속에 들어있으니까. 자, 그랬을 때 3번 선지 봅니다. 법률 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 경우를 얘기를 합시다. 법률 행위의 집합 바깥에 놓여 있겠습니다만 법률 효과 관련되고 있죠. 답은 3번입니다. 거의 수학의 명제처럼 벤다이어그램 이용해야 되는 그런 방식인데 이건 뭐 논리학에서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어렵지 않게 걸러냈으리라 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17번 문제. 기억과 니은 봅니다. 기억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을의 채무입니다. 니은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갑의 채권입니다. 분명히 초반 부분에서 채무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 행위 그 관련해가지고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나와 있는 사례가 일반적인 그 전제가 적용되는 상황인가를 봐야 돼요. 사례의 특수성을 봐야 돼요. 뭡니까? 그림이 불에 탔어요. 그림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맞죠? 그렇다면 앞에 주어져 있는 전제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도 고민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상황에만 특별히 적용할 수 있는 건 뭘까? 이걸 따져야겠죠. 그렇게 따지면 답은 5번입니다.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죠, 기억은. 왜? 계약을 했으니까요. 돈까지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줄 수 없잖아요, 그림을. 그러면 여기 갑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어요? 자기 채권을 어떡합니까? 실행해야 되는 거죠. 매매 대금 반환의 권리가 있다라는 말이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금전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게 바로 뭘까요? 매매 대금의 반환을 청구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급한다 이 얘기겠죠. 하나씩 보십시다. 1번 매도인의 청구, 매수인의 이행 반대입니다. 매수인의 청구, 매도인의 이행으로 바꿔서 천천히 보십시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니은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작용해서 성립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상황이면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 갑이 받아야 될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여기 이 제시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 적용하기 힘든 개념인 거죠. 그런 식으로 날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3번과 4번도 날릴 수 있겠죠. 됐죠? 자, 18번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림이 탔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우리 불렀잖아요. 그죠? 이행 불능하잖아요. 당연히 1번 같습니다. 자, 다음 19번 봅시다.
분명히 앞에서 채권과 관련한 얘기가 나왔어요. 채무와 관련한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다른 사례를 준 다음에 역시 적용하라는 문제. 항상 법률 구조가 그렇잖아요. 사례를 주고 원리를 적용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문제는 다른 사례를 주고 똑같은 원리를 똑같은 개념을 적용해서 해석하라 이런 문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는 증여, 유언이라는 내용으로 나왔네요. 증여와 유언은 공통 분모를 따지면 둘 다 뭡니까? 법률 행위입니다. 맞죠? 법률 행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통점도 미리 전제로 깔려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2번 날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1번도 마찬가지로 다 뭐가 됩니까? 법률 행위로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그렇죠. 팔겠다 사겠다는 사람이 매매에는 있었죠. 주겠다는 사람이 있죠. 증여에는. 상속도 주겠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에게. 즉 1, 2번은 같이 선지간섭으로 날릴 수 있죠. 그랬을 때 답은 3번입니다. 증여는 변제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매와 차이가 있다. 이건 순간의 판단이 정말 중요해요. 보세요. 증여는 변제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변제가 어디서 언급되었습니까?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점 한번 다시 잔잔히 보세요. 그렇다면 이건 누구의 권리예요? 누구의 의무예요? 목 아픕니다.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증여의 경우에 변제의 채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증여받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증여하는 사람, 증여하는 당사자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 지금 여기서 발생시키지 않는다? 왜? 주겠다고 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러면. 주겠다고 말해놓고 말이지. 안 되잖아요. 답은 3번입니다. 맞췄을 거라 믿습니다. 문제의 길이는 짧습니다만 순간적으로 개념이 헷갈리면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예쁜 문제죠. 이런 문제는 괜찮은 문제입니다. 글을 정확하게 읽는 습관을 언제나 갖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법률 관련 지문은 자세히 봐야겠죠. 여담입니다만 계약 같은 것들 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잘 생각하고 가십시오. 자, 20번 문제 보자. 문맥상 의미와 따졌을 때 A와 가장 가까운 것, 올해도 변함없이 문맥적인 의미를 묻는 어휘 문제 나왔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 A가 나왔다라는 단어는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찾습니까? 이 A에 같이 해당하고 있는 필수 성분의 속성을 따져보는 거예요. 즉 A 봅니다. 앞부분에 A 어디 있지? 선생님 시험지가 너무 커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A 나왔네요. 불능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판결은 나올 수 없다. 여기서 판결은 됐죠? 주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에 들어가 있는 명사 판결의 속성을 따져봅니다. 판결이 무슨 뜻입니까? 최종적인 판단의 결과입니다. 맞죠? 결과란 뜻입니다. 결과 답 1번이겠죠. 이해되십니까? 항상 이런 건 문맥적 의미가 나왔을 때는 제일 먼저 필수 성분에 들어가 있는 명사의 속성을 따져본다.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당연히 그 사람이 부드럽게 나온다. 이건 태도 얘기잖아요. 사람이가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디오도 결과가 아니죠. 책이 결과가 아니죠. 인물들이 결과 아니죠. 됐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재작년에는 느낌 극락 같은 이라고 하는 희곡이 나왔고 작년에는 이병기 풍난 수필이 나왔네요. 평가원은 역시 이번에는 딱 뭘 냈습니까? 1년은 희곡, 1년은 수필, 이번에는 희곡과 가장 유사한 관례로 볼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가져왔네요. 이런 것도 다 올해 EBS 연계 부분이 되는 거겠죠. 다만 박태원의 천돈 풍경 같은 경우에는 연계가 되었다고 보긴 힘듭니다만 워낙 유명한 작품 아니겠습니까?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로서 산책자 모티프의 그죠? 세태소설. 그리고 또 박태원 특유의 도회적 감각. 그리고 30년대 사람들의 일상의 모습을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맞죠? 이렇게 마치 하나의 산책자가 모든 것들을 기록하듯이 쓴 그걸 박태원만의 특이한 문학 작법으로 뭐라 불렀죠? 고현학이라고 불렀죠. 고고하게 대비되는 개념처럼 말이지. 평이했습니다. 됐죠? 소설은 맥락을 봅니다. 여기 천변풍경에서는 5절의 후반부와 6절 부분이 나왔네요. 5절 부분은 이쁜이가 시집감으로 해서 그 어머니가 느끼는 뭐라고 해야 될까? 딸에 대한 절절한 사랑?
그런 것 정도가 될 수 있고 6절은 여기에서는 바로 누구네 집이죠? 누구 집인지 기억이 안 나네. 신전집 그래 신전집이 몰락해서 시골로 강화도로 이사가는 장면 그것을 관찰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세태소설 특유의 서술상의 특징과 인물들이 여기서 나오는 이발소 소년이죠. 그 인물이 무엇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고 있는 특이한 소설 창작 방법이 그대로 적용되었고 그걸 그대로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문학사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학자를 다룰 때 그 학자의 대표적인 기법과 관련해서 학습을 열심히 하셨다면 박태원은 100% 배웠을 거고요. 그 100%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EBS에서 계속 나왔던 테마가 50년대의 전후 소설이나 전쟁을 다루고 있는 그런 문학 작품들이었다는 걸 고려한다면 나에 나오고 있는 오발탄 역시 시나리오 특유의 그 장면 간의 연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 풀어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문제 바로 풀게요. 자 21번 갑니다. 너무너무 쉽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공통점이니까 먼저 하나 읽고 그걸 기반으로 날릴 수 있는 건 날린 다음에 고릅니다. 자 가를 먼저 봤다 칩시다. 가의 대결 갈등 없습니다. 1번 날립니다. 그리고 가의 희화화 없습니다. 날립니다. 그 다음 가의 사건 해결의 실마리 전혀 없습니다. 그냥 관찰만 합니다. 4번도 인물 간의 갈등 없습니다. 답은 5번 그냥 고르고 갑니다. 아시겠죠? 나와 관련했을 때도 고른다면 대부분 해당할 수 있지만 가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22번 답은 1번입니다. 이발소 소년의 눈에 비친 외부 사람들입니다. 제목 자체를 보세요. 천변 풍경 아닙니까? 청계천 주변의 풍경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발소 소년의 눈에 비치고 있는 대로 제시하고 있네요. 그리고 동시에 이 소설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서술자가 역시 작가겠습니다만 누구에게? 독자에게 계속 얘기하는 방식이죠. 이 시대에 30년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 뭐 이런 얘기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A 부분은 그게 가장 잘 드러난 구간이 될 것이고 답은 4번입니다. 도대체 4번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는 1도 찾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이것도 그냥 있잖아요. 가 읽고 가에 해당하는 서술만 쫙 읽어보세요. 나 읽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답은 2번입니다. 딸이 멀리 떠나는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확인할 수 있는 건 바로 뭐였어요? 이쁜이 엄마가 이쁜이에게 가지고 있는 사랑 아닙니까? 가족 간의 갈등요. 진짜 큰일 났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이번 시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선지가 너무너무 길어요. 당장 26번 문제 3점짜리 한번 보세요. 선지가 4줄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렇다면 21번부터 24번까지는 그냥 쉬지 않고 다 풀어낼 수 있어야겠죠. 쌤까지 숨이 찹니다. 자, 그 다음 25번 봅니다. 시나리오는 극입니다. 극은 서술자가 없이 인물의 말과 행동만으로 성격을 무엇하는 겁니까? 제시하는 겁니다. 그걸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면 5번 선지 70 넘버 70에 씬 넘버 70의 침묵 봅시다. 70에 어떻게 나왔노? 철호가 멍하니 시가지를 내려다본다. 황홀에 묻힌 거리 됐습니까? 맞네요. 자, 그 다음에 71 뭐라고 나왔니? 영호가 뭐라고 합니까? 그럼 내립시다. 아유 시시한 동네까지 몰고 오느라고 수고했어. 자 이렇게 본다면 누가 동네에서 노시는 분 같습니까? 고뇌에 빠져있는 철호씨입니까? 아니면 택시기사에게 호기롭게 우리 동네 뭐 이런 동네 온다고 애썼어? 영호입니까? 답 5번이죠. 영호의 소심함. 영호는 절대 소심한 캐릭터가 아니에요.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철호와 영호의 갈등의 양상 대화 부분을 보셔도 그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되셨습니까? 거의 이 산문 부분은 그러니까 현대 소설과 현대 이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앞에 독서심을 풀면서 머리 아팠죠? 그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정도로 쉽게 냈네요. 이 부분에서 틀리면 타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학생들이 독서 부분에만 너무 몰두하는 경향이 있는데 문학은 반드시 갈래에 대한 이론, 그죠?
그리고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감상 이런 것들을 충실히 연습하시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다시 한번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알 수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6번 볼게요. 여기서는 나름 킬러 문제처럼 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보기도 관념적이고 무엇보다 선지 길이가 너무너무 길어요. 도대체 뭐 이거 어떡하자는 거냐. 다 찾아야 되죠. 기억에선 두 인물 누구냐 봤더니 이분이 엄마하고 이분이 모녀 사이죠. 그 다음에 요 몇 개의 상황 나왔죠. 자동차와 관련한 거 떠나고 난 다음에 엄마가 보이는 반응 이런 거지 않습니까? 선택이죠. 보기에서 선택과 연결의 의미 잘 봤어야 돼요. 자, 그걸 통해서 인물의 심리, 이분이 엄마의 안타까움 얘기했죠. 그 다음에 71과 72번 씬을 보게 된다면 장소부터 확인해 보세요. 71의 씬은 자동차, 72는 초로의 방 안, 자동차에서 방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연결했죠? 왜? 연결하면 영호가 자동차 타고 집에 왔다는 얘기니까요. 그런 식입니다. 하나하나 확인해야 되는 정말 순수한 기능의 문제겠네요. 이게 시간을 오래 끌어서 그렇지 별로 어렵진 않았다 생각하거든요. 나머지 선지들도 하나씩 보십시오. 직접적으로 앞에 제시문에 나와 있는 기억, 니은의 상황을 제대로 보시고 디귿까지 다 본 다음에 그 다음 씬 넘버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당황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하나씩 보게 된다면 5번이 뭐예요? 5번 봅시다. 디귿은 시간의 흐름을 분할하고 대상의 특징적인 변화를 선택한다. 디귿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원래 신전이 살고 있던 집이 아닙니까? 술집. 나중에는 하숙옥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의 흐름을 나눴죠. 특징적인 변화, 이곳이 무엇이 되었던가 그것만 나왔습니다. 디귿에 해당하는 서술은 맞습니다. 자, 다음 75번 씬을 봅니다. 씬 넘버 75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유, 숨찹니다. 철호의 집 골목, 스카프를 두르고 핸드백을 걸친 맹숙이가 엿듣고 있다. 그게 바로 억설이란 말이다. 마음 한구석이 어딘가 비틀려서 하는 억지란 말이다. 비틀렸죠. 분명히 비틀렸어요. 그런데 그 비틀리기가 너무 늦었단 말입니다. 이걸 명숙이가 못하고 있니? 엿듣고 있지요. 거기 어디에 시간의 흐름이 분할되고 대상의 특징적인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두 오빠가 싸우고 있는 것을 밖에 있는 여동생이 소리로만 듣고 있는 겁니다. 두 인물이 보이고 있는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시간의 흐름이 전제가 되어서 특징적인 부분만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어이없는 선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시간을 뺏겼을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깝네요. 답인 이유가 너무 명확해서 뒤에서부터면 너무나도 간단했을 텐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7번부터 32번 독서 지문 들어갑니다. 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학자가 10명. 작년에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다수 학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었겠죠. 여기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우주관 얘기 나온 거 맞죠? 이런 식으로 딱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면서 느꼈던 건 6월에 최한기, 이익, 홉슨, 아담샬의 DNA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 명의 학자를 묶음으로 나눈 다음 다시 두 개의 묶음으로 나눠서 그 두 개의 차이와 어떤 정보를 비교 대조하는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나름 수능 완성 EBS 연계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었냐면 수능 완성의 독서의 유형 연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고 있는 케플러 지문 있죠. 케플러가 뭐 행성의 공전 궤도를 밝혔는데 그 이유를 몰랐다. 그걸 밝히기 위해서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 갈릴레오, 그 다음에 또 뉴턴, 데카르트 이렇게 막 행성이 왜 그렇게 돌게 되었을까를 막 논증해내는 구조 있지 않습니까? 그 테마를 또 가져온 거기도 하죠. 자,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기출 보시고, 그리고 뭐 내년까지는 EBS가 연계가 되니까 EBS 교재들 충실하게 분석했다면 결코 낯설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학자별로 다 개별적으로 끊은 다음 그 학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주장, 그것만 정확하게 정리해도 풀릴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올해의 문제 중에서는 가장 킬러 문항이라고 볼 수 있는 보기 문제 있죠. 31번 문항, 요거만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등급을 가르는 게 되겠죠.
관계성 제대로 찾았어야 되며 글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그 맥락도 알았어야 했다고 봅니다. 자, 27번 문제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재밌는 문제가 나왔어요. 독서 부분에 마치 뭐가 끼어버렸습니까? 쌤 생각에는 장문 부분 같아요. 장문. 그러니까 예측하면서 읽는다.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독서 지문을 읽을 때 첫 단락을 보시고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 예측하면서 읽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의 읽기 과정을 시험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또 다뤄진 거겠죠. 그동안 이런 유형에 나온 문제는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것도 있죠. 예측하고 질문 내용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점검 결과를 보면 예측과 같다. 어떤 거는 예측과 다르다. 맞죠? 질문의 답이 제시됐다. 제시되지 않았다. 긍정, 부정으로 나눠져 있는 점검 결과 이 부분을 순간 헷갈리게 되면 또 감당 못할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하나하나 차분하게 내용을 판단해가면 쉽게 볼 수 있는 거지만 절대 당황하면 안 될 문제입니다. 자, 그랬을 때 봅시다. 첫 번째 단락은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이걸로 이글 분석에 대한 부분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16세기 전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를 보이겠네요.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시작된 천문학 분야의 개혁은 경험주의의 확산과 수리과학의 발전을 통해 형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혁으로 이어졌다. 어마어마하게 포괄적이고 관념적인 서술입니다. 당연히 첫 문장 이걸 읽었을 때 선생님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서양에서의 천문관이 우주관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가 학자별로 나올 수 있겠구나 대충 감 잡습니다. 그 다음 태양 중심설과 지구 중심설에 대한 이야기 반드시 하겠구나. 그 다음 경험주의의 확산과 수리과학의 발전이 천문학 분야와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알려주겠구나. 요거 분명히 첫 문장에서 뽑아야 됩니다. 두 번째 문장, 서양의 우주론이 전파되자 중국에서는 중국과 서양의 우주론을 회통거리는, 와, 회통 이게 뭔 뜻입니까? 몰라도 상관없어요. 글 속에서 분명히 이렇게 주석으로 바로 안 준다면 뜻을 알 수 있는 서술을 줄 거라고요. 왜 이 부분에 팍 쫄아가지고 그럽니까? 회통은 뭡니까? 묶어서 통합은 통한다고요. 통합 좋네, 통합. 그런 맥락이에요. 오른쪽에 라인에 보시면 이제 딱 예쁘게 끊어놨죠. 바로 중국 얘기 쫙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 얘기들 보면 전부 뭡니까? 네 명의 학자들 나요. 웅명우, 중국어로 뭘까? 시용민요? 뭐 이런 식이겠지. 방이지. 그 다음에 또 누구 있니? 왕석춘이. 그 다음에 매문정이. 구수합니다. 자, 이 네 명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뭐 했대요? 서양의 과학 이론을 받아들인 다음에 뭐 했답니까? 원래 우리 중국에서 있었던 이론 같은 것들을 적용해서 보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왜 두 명씩 묶었을까 생각해야 되겠죠. 웅명우하고 방이진은 뭐를 했대요? 고대 문헌에 수록된 중국 우주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견지했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17세기 후반에 왕석친이하고 매문정이는 뭐라고 했답니까? 서양과학의 영향을 받아서 경험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원래 중국의 고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던 것인데 위에 나오는 웅씨하고 방씨가 못했었습니까? 모르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성리학 같은 것만 봤구나. 이 바보 같은 놈들. 이 얘기가 여기 왕 선생하고 매 선생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숨찬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 부분 본다면 회통이 뭡니까? 원래 중국에 있었던 우주관과 관련한 내용이나 철학적인 형이상학적인 요소들을 무엇하려고 한 거예요? 적용해서 새롭게 유입되고 있는 서양의 우주관에 접목하려고 한다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우, 쌤은 답답해 죽겠어요. 자, 넘어갑니다. 첫 단락 이제 마저 읽을게.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방금 쌤 얘기한 게 다죠. 그렇다면 봅니다. 잘 보세요. 여기 27번에 왼쪽 라인에 봅니다. 예측 및 질문 내용 있죠? 태양 중심설과 지구 중심설의 개념이 소개되어 있을 거다. 여러분들 첫 문장에 처음에 나왔어요. 그러면 본문에서도 중간 부분에서도 초반부에 나와야 돼요. 두 번째 단락에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서양의 우주론이 영향으로 변화된 중국의 우주론이 소개되어 있을 것이다. 오른쪽 라인에서 얘기하는 게 전부 그 얘기입니다.
전부 그 얘기입니다. 쌤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옹 선생을 까고 뭐 방 선생 뭐 이렇게 왕석천이 매문정이 전부 그러니까 6번째 단락 7번째 단락이 전부 이 중국의 우주론이에요. 증자 얘기까지 나오고. 소개 안 됐습니까? 소개 안 됐습니까? 답 2번이죠. 3번은 코페르니쿠스가 2번째 단락에 나왔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우주론을 접하고 해통을 시도한 사람은 여기 나오는 중국인들 있죠. 웅선생, 방선생, 왕선생, 매선생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5번 우주론을 전파한 서양의 인물 없잖아요. 안 나왔잖아요. 5번째 단락부터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17세기 말부터 그냥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됐습니까? 그걸 이해했다면 결코 어렵지 않았다고 봐요. 자, 그 다음 28번 봅시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어렵다. 1번 봅니다. 서양과 중국에서는 모두 우주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형이상학적 사고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형이상학이 뭔지 모르면 어떡합니까? 형이하학 들어봤습니까? 형이상학? 몰라요? 그러면 관념적인 거 들어봤습니까? 추상적인 거 들어봤습니까? 그게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즉 물리적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됐습니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이라고 명시적으로 나왔고요. 중국에서 성리학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를 느낄 수 있습니까? 답은 5번이겠죠? 1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날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2번 봅니다. 서양 천문학의 전례는 중국에서 자국의 우주론 전통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회통의 뜻을 알았으면 날릴 수 있지 않습니까? 3번 국가의 역할, 국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초반 부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포괄적인 거니까요. 시현력을 채택한 부분 있죠? 날립니다. 4번 사고전서 얘기 나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18세기 부분 찾아보면 거기죠. 답은 그래서 5번이라고요. 됐습니까? 서양에서는 중국과 달리 경험적 추론에 기초한 우주론이 제기되었다. 자, 서양 부분은 경험적 추론에 기초한 우주론이 제기되었다. 맞죠? 뭐 맞다 칩시다. 중국과 달리가 틀렸죠. 여기 왕석천하고 매문정 선생 있죠. 아까 뭐라고 했니? 경험적 추론과 자 그러니까 몇 번째 단락입니까? 세워볼게요. 그래도 답은 찾아줘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7세기 후반 왕석천과 매문정 있죠. 그 밑에 줄 봅니다. 경험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나왔습니다. 명시적이죠. 그렇다면 달리가 틀렸죠. 답은 5번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보자. 솔직히 이 질문이 제일 어렵긴 했어요. 29번 윗글에 나타난 서양의 우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라. 어떤 짓을 해야 될까요? 여러 명의 학자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각 선지를 볼 때마다 학자 이름을 확인해서 어느 단락에서 정보를 확인한 후 판단해야 할까를 확정합니다. 1번 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나왔죠. 2번째 단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항성천구는 고정되지 않고 회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날립니다. 자, 2번 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나왔습니다. 어느 단락입니까? 2번째 단락입니다. 그랬을 때 자, 행성이 2번 선지 보세요.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을 갖는다. 단순성 프톨레마이오스였나요? 코페르니쿠스였습니다. 같은 학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날립니다. 3번 코페르니쿠스 나왔죠? 그러면 2번째 단락의 후반 부분을 잘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양립이 가능하다고 했나요? 아니죠. 여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적 맞죠? 구도를 무너뜨리고 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한갓 생성의 거주자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가 엄청나게 비판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되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은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티코 브라헤 씨. 3번째 단락입니다. 브라헤의 서술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자, 브라헤는 무엇했대요? 3번째 단락 봅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장점은 인정했다. 2번째 줄 거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 이상학과의 상충을 피하고자. 상충이 뭔가요? 상충이 뭐예요? 자꾸 이렇게 어휘 문제에서 걸리면 어떡합니까? 상충 뭡니까?
서로 상자에 부딪힐 충자, 서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충돌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4번 선지 봅니다. 형 이사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었다. 상충을 피하다. 바로 이거겠죠. 답은 4번 갑니다. 5번 가볼까? 자, 케플러의 우주론. 5번 판단하기 참 애매하긴 했었어요. 자, 그랬을 때 5번 선지에 보면 뭐라 나왔니? 우주론은 신플라톤주의에서 경험주의적 근거를 찾았다고 얘기를 했죠. 신플라톤주의와 관련해서 어떤 서술 나왔습니까? 잘 읽어보세요. 코페르니쿠스를 수용한 근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30번 문제 봅니다. 30번. 기억이 뭐라 나왔노? 찾아봐야 되는데. 어딨지? 서양과학과 중국 전통의 뭐라고 했습니까? 적절한 관계 맺음. 됐습니까? 그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얘기를 했죠? 자, 성리학적 기론을 긍정한 학자들을 얘기를 합시다. 바로 누굽니까? 어딨어? 17세기 웅명우와 방이지잖아요. 뭐라고 했니? 고대 문헌에 수록된 우주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지를 가진다고 했죠. 바로 성리학적 기론을 긍정한 학자가 바로 웅명우와 방이지고, 그 사람들은 중국 고대 문헌의 우주론을 근거한 것이 아니고 무엇한 겁니까?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했다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적절하지 않죠. 그런 다음에 광학이론 같은 걸 만들어냈다 뭐 이런 얘기 나온 거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올해의 킬러 문제 31번 문제입니다.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 보기를 참고하자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그림을 못 그리겠네요. 그림은 정말 못 그리겠어요. 자, 보기 볼게요. 구는 무한히 작은 부피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부피 요소들이 빈틈없이 한 겹으로 배열되어 구 껍질을 이루고 점들이 모이게 되면 선이 된다. 뭐 이런 말, 그런 개념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구의 껍질들이 구의 중심 O 주위에 반지름을 달리하여 양파처럼, 자, 그림에 보면 부피 요소라고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양파 딱 단면적처럼 보이죠? 겹겹이 쌓여 구를 이룬다. 이때 위에다 점 찍습니다. 분명히 뒤에 부분에서는 전제로서 중요하게 설정돼야 될 정보가 나옵니다. 부피 요소 동그라미십니다. 그것의, 자, 줄거라. 부피와 밀도를 곱한 값을 질량으로 갖는 질점이다. 부피 요소라고 하는 것은 뭐다? 그것이 뭐예요, 여기서? 구껍질이죠. 질량, 그것은 부피 곱하기 밀도 써야 되겠죠. 그게 질점이죠. 자, 그 다음 1번, 2번 서술에서부터 보기의 마지막 단락, 요걸 잘 이해해야 돼요. 같은 밀도의 부피 요소들이 하나의 구껍질을 구성한다면, 그러니까 구껍질, 그림을 꼭 그려야 되겠네. 여기 중심이 있다 치고 이렇게 단면적이 있다 칩시다. 선생님이 그린 이게 그냥 하나의 구껍질이라 칩시다. 점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됐겠습니까? 선이 된 거겠죠. 그러면 이 각각의 점들은 전부 다 어떤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처럼 같은 밀도랍니다. 같은 밀도. 됐죠? 그것이 하나의 구껍질을 구성하면 이 부피 요소들이 구 외부의 질점 P를 담기는 만류 인력들의 총합 위에다 점 찍으세요. 각각의 점들이 바깥에 있는 외부의 대상을 당긴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점들이 전부 다. 그리고 그것들의 총합이 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총합은 그 구껍질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 구껍질 전체, 그러니까 이 전체를 합한 겁니다. 질량을 갖는 뭐라고 했어요? 어디 갔어? 못 찾고 있네.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껍질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류력과 같아. 자, 첫 번째 전제예요. 이게 하나의 구껍질이라 치고 여기에 있는 모든 부피 요소들이 외부에 있는 하나의 대상을 이쪽으로 당기고 있다면 각각의 점들이 당기고 있는 총합은 바로 뭐냐면 이 중간에 있는 일종의 질점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은 각각의 뭐를? 부피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만류 인력들을 다 합친 그런 질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둘 사이에서 관계하는 발생하는 만류 인력은 여기 있는 점들의 다 총합과 같다는 거죠. 그게 1번이에요. 이게 기본 전제예요. 2번 봅니다. 이래서의 구껍질들이 구를 구성할 때 동심의 구껍질들이 P를 당기는 만류 인력의 총합은, 여기다 P라고 그냥 다시 적겠습니다. P를 당기는 만류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류인력과 같아. 똑같은 개념이에요. 지금은 선생님이 그냥 구껍질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구는 구껍질들이 계속 모여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즉 전체가 구라고 한다면 입체의 도형으로서 구해요. 아, 그림을 정말 못 그리겠어. 구라고 한다면 모든 부분에 있는 질점들의 총합은 여기 중심에 있는 이 O에서 당기는 만류인력의 그 인력의 크기와 똑같다는 거죠. 총합이라는 개념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 볼게요. 1번과 2번에 의하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대칭인 구를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이 P를 당기는 만류 인력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 또 여기 O예요. O 그냥. 작은 것들을 하나씩 미리 설정해서 전부 다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모이게 된다. 이 얘기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의 구껍질에서 그 부피 요소들이 갖고 있는 그 인력의 P에 대한 총합은 중심 O다.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의 구껍질이 아니라 전체 구다라고 한다면 뭐다? 역시 이 중간에 있는 이 O의 개념이 전체를 이 P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전체 구의 만류인력에 합이 된다. 이 얘기잖아요. 하나씩 전제를 삼아서 중심은 이 O에 다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볼게. 1, 2에 의하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대칭인 구를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이 P를 당기는 만류인력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 바로 이 O가 되죠. 그때는 그 구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류인력과 같다. 여러 가지 1번, 2번 같은 개념이 있다 치더라도 그냥 최종적인 결론을 이해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이게 입체도형 구라 칩시다. 이것이 외부에 있는 P라고 하는 것을 당기는 힘은 뭐다? 이 구 전체의 부피 요소들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총합으로서의 요 O라고 하는 점, 요 둘 사이의 관계에 딱 대응한다. 이런 개념인 거죠. 이해하기 진짜 쉽지 않죠. 근데 하실 수 있어야 돼요. 1번 선지 봅니다. 물론 미리 가져야 되는 기본 전제는 있어요. 제시문에서 설정하고 있는 그 뉴턴의 개념과 관계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가서 A 부분 봅니다. A 부분. A 부분은 잘 보세요. 뉴턴은 뭐라고 했니? 이게 딱 그 수능 완성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케플러의 행성운동 법칙들을 성공적으로 연역했어요. 이때 점 찍고 뒷부분 봐야 된다. 만류인력은 두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 P와 O가 당기는 힘입니다. 크기는 줄까? 이 둘 사이의 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질점의 질량의 곱의 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잘 봐. 만류인력의 크기는 뭐다? P와 O 사이의 만류인력의 크기는 질량의 곱에 뭐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면 질량이 비례하는 거 맞죠? 질량이 늘면 만류인력도 는다. 맞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걸 식을 다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완전한 식을 쓸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설정한 관계성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뭐라고 했니?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따지고 보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면 역시 거리에도 반비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요 개념 갖고 시작합시다. 됐죠? 그 다음 보자. 지구를 포함하는 천체들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대칭을 이루는 구라면 저 뒤에 보기에서 나온 전제랑 똑같아요. 천체가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류인력은, 그러니까 이 O가 P를 당기는 만류인력은 보기에 빗댄다면 말이지. 천체를 잘게 나눈 부피 요소들이 각각의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류인력을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다. 하나의 완전한 구라고 했을 때 이 구의 각각의 부피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력의 총합이 이 O라고 했잖아요. 이 O가 바로 뭡니까? P를 당기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똑같은 말이야. 또한 자, 여기에서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류인력이 서로 같음을 증명할 수 있다. 이 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요거 줄 찍 긋고 별표 빡 치고 뭔 뜻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해 못했다면 계속 고민해 보세요. 이거 계속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됐죠?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가보자. 뒤에 문제 갑니다. 1번부터. 잘 보세요. 집중하기 바랍니다. 밀도가 균질한 하나의 행성을 구성하는 동심의 구껍질들이 같은 두께일 때, 그냥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의 구껍질이 태양을 담기는 만류인력은
그 굿껍질에 반지름이 클수록 커지겠군. 즉 이거예요. 지금 반지름이 이만하다 칩시다. 선생님이 반지름을 더 키워볼게요. 밖에다가 굿껍질을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이렇게 긴 걸로 했는데 추가는 어마어마하게 작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습니다. 커졌죠. 그러면 노란색에 있는 부피 요소들이 전부 다 어디에? 이 원래의 하얀색 구에 더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1번이지. 이해됩니까? 문과인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문과입니다. 완전히 문과입니다. 얼마나 섬세하고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서정적이고. 그래도 이건 이해를 해야 되겠죠. 관계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반지름이 크다는 건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의 질량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O의 질점의 무게가 더 커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만류력 커지겠죠. 왜? 질량에 비례한다고 했으니. 오케이? 답은 2번이에요. 3번 선지 봅니다. 질량이 M인 지구와 질량이 소문자 M인 달은 둘의 중심 사이가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MM 두 질점 사이에 만류력과 동일한 크기이면 서로 당기고. 당연하죠. 자, 이게 지구로 합시다. 이게 달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 달도 아까 이것처럼 했던 거 친다면 조그만 구에 뭐겠어요? 질점들이 다 합쳐진 그 중심이 여기에 O인 것이 여기서는 P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똑같은 개념 아니에요. 1, 2번 개념에서 3번에서 1, 2하고 마지막 단락에서 다 나온 개념 아닙니까? 난립니다. 이건 느낌만 어려운 문제지 사실은 풀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어렵게 느껴졌을 뿐입니다. 자, 4번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 인력은, 자, 이걸 태양이라고 할게, 이거 지구라고 할게. 이미 계속 써먹는 거야.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들의 태양과 그 부피 요소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인력 모두 더한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나오고 있는 부피 요소들을 다 합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태양이건 지구건 상관없이 그냥 구 아니에요. 구? 여기서 말하는 걸로 친다면 딱 보세요.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4번 반지름이 R, 질량이 M, 지구 표면에서 높이 H. 그려봐야지. 그리는 거 너무 싫어요. 요거 플래닛 약자로 해서 그냥 지구라고 할게. 그러면 요게 뭡니까? 요게 반지름이잖아. 반지름이 뭐라고 했어? 대문자 R. 자, 그 다음에 또 봐. 뭐라고 했어? 질량이 M. 여기에 대문자입니까? 소문자입니까? M이 대문자네. M이라 칩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구 H에 있다. 얘가 상당히 높이 떨어져 있다. 높이 떠 있다 칠게요. 그럼 이게 뭐겠어요? H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구슬이네. 그럼 여기에 소문자 M. 미래한 수지지. 맞습니까? 자, RH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R 더하기 H 합쳤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LM인 두 질점 사이의 만류가 크게 같다. 여러분들, 솔직히 이거의 관계나 이거의 두 개의 관계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자, 2번 선지 봅니다.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스몰 m인 질점이 지구 전체를 담기는 만류 인력은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스몰 m인 질점이 태양 전체를 당기는 만류 인력과 크기가 같다. 지금 이 보기와 A를 보고 유추할 수 있나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잘 보세요. 여기 선생님이 이니셜로 O라고 적은 것하고 P는 일종의 기호입니다만 이걸 그냥 질점의 무게라 칩시다. 지금 여기에 지금 이대로 간다면 태양이 이 O에 해당하는 게 바로 M이잖아요. 스몰 M이지. 맞습니까? 지구의 중심에 있는 이 P의 그 질량이 뭐가 된대요? 스몰 M이래. 지금 글 한번 천천히 보세요. 둘 다 스몰 M으로 똑같습니까? 저 앞에서 아까 선생님이 뭐 주의하라고 했어요? 지구보다 큰 질량이 큰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류력이 같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 지구보다 질량이 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보다 질량이 크다고 했습니다. 같은 소문자잖아요.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당연히 태양은 더 크잖아요. 질량이 훨씬 더 크겠죠. 얘 자체의 중력은 큽니다. 만류력은 똑같죠. 왜? 질량을 곱한다고 했었으니까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보세요. 대문자 M과 N을 곱한 것이나 N 곱하기 대문자 M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곱하기면? 그러면 이게 만류력이 같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언제 M과 M이 똑같은 소문자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풀어냈으리라고 믿습니다. 선생님도 풀 정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신감 있게 풀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문맥상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네요. 이거는 한자어의 의미를 얼마나 정확하게 아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진작은 뭡니까? 더욱더 더 크게 될 수 있도록 고조시키다, 뭐 격려하다, 사기 진작 이런 말 하죠. 발생시키다가 어울리기 때문에 난립니다. 답은 2번 고안하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형상을 소지한다. 형상은 전체적인 모양을 얘기를 하죠. 소지는 뭐예요? 너 소지품 검사 좀 하자. 지금 주머니에 뭐 있나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설정하다라고 하는 건 세팅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뭡니까? 뭐로 보고 무엇이라고 상정하다. 바로 간주하다 개념이겠죠. 마지막은 시사상식. 이거 아니듭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이슈가 된다는 그거고요. 이 시사는 뭐냐면 이 사람의 이런 모습은 그 사람의 성격을 시사한다. 미리 알려주다의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구비하다. 이런 개념으로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자, 이제 33번부터 35번. 현대시 나왔네요. 자, 유치원의 출생기, 김춘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은 EBS 수특 연계죠? 맞아요. 자, 유치원의 출생기. 제목 보고 추측합니다. 자기 출생의 기록이에요. 뭘까요? 자기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내가 태어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였을까? 다분히 사람을 센티멘탈리즘으로 빠뜨리고 있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자, 1번부터 봅니다. 가와나의 공통점을 가장 적절한 것. 시는 언제나 표현기법과 관련한 부분을 먼저 물어봅니다. 올해 문학은 조금 쉬웠다고 볼 수 있어요. 1번입니다. 답. 시간과 관련한 표지를 제시해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바로 융이 2년 대놓고 나왔고요. 무엇보다도 태어나던 그날의 분위기. 밤이고 부엉이가 울고 있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는 생명력이 넘치는 봄의 이미지. 봄에 내리는 그 눈. 오히려 그 눈 때문에 생명력이 넘친다. 바로 1번 대놓고 얘기했죠. 자, 2번 봅시다. 서사적 사건을, 즉 사건을 나에서 찾을 수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무의미시로까지 분류될 정도로 이미지 중심이십니다. 3번 주관적 의미의 서술을 배제한다. 가보세요. 나가 나 얘기하는데 주관적으로 써야지 객관적으로 씁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비극적 상황 고조한다. 나를 보고 비극이라고 느꼈으면 이거 큰일 난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이국적인 세계. 틀렸습니다. 자, 34번 봅니다. A에서 E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 A. 검정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고울에 떠나지 않고 밤이면 부엉이가 괴괴히 울었다. 청각의 시각학. 공감각적 심상 얘기하는 거네요. 있나? 까마귀의 울음소리는 청각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에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검정색의 시각적 이미지를 가져왔으니 청각의 시각화가 사용된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난립니다. 2번 시대 상황과 대비되는 자연이라고 했어요. 계절, 만은, 만도 한정보조사, 은도 한정보조사.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런데 계절만은 너무너무 좋네. 난립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읽어보세요. 입안에서 리듬감이 쫙쫙 느껴져야 됩니다. 대꾸법 썼습니다. 그리고 분위기 드러납니다. 자, 4번 봅니다. 왕고모댁 제삿날 밤 열나을 새벽 달빛을 밟고 유월이가 이고온 제삿밥을 먹고 나서 태어난 날 구체적 서술했네요. 좋네. 좋아. 출생에 대한 감격. 제삿밥 먹고 태어났어. 감격스럽다.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러면? 말 안 되죠. 넘어갑니다. 답은 4번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당연한 소리 넘어갈게. 자, 그 다음 이제 35번. 보기를 참고해서 나를 감상하자. 보기 잘 봐야 됩니다. 김춘수가 어떤 의도에서, 어떤 특징에서 여기 이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창작 배경과 관련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보기를 찬찬히 분석해서 정보들을 확인했어야 됩니다. 자, 1번 봅니다. 시인이 그림 속 마을 풍경에서 받은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보기 봅니다. 그림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 날립니다. 자, 2번 봅니다. 그림 속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를, 맞죠? 다양한 이미지들의 병치로 변용. 봄의 생동감을 형상화했다. 자, 보기의 중간 부분 봅니다. 딱 중간에. 또한 다음 있죠?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로란 말 나왔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 봅니다. 이는 봄을 맞이한 생동감과 얘기 나왔죠? 2번 날립니다. 3번 봅니다. 날개, 하늘, 지붕과 굴뚝은 시인이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그림 속 마을을 공감각적 이미지의 풍경으로 변형했다. 그러면 좋아요. 날개가 갖고 있는 감각적 이미지는 뭡니까? 속성이. 날개 떠올리면 냄새 나나요? 후각인가요? 설마 맛이 느껴지나요? 더더욱 아니죠. 미각도 아니죠. 시각입니다. 하늘은 뭡니까? 푸르죠. 시각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지붕과 굴뚝. 시각 아닙니까? 굴뚝에서 뭐 연기 난다. 그럼 좋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도 그런 맥락의 이야기가 사용되고 있나? 자, 이 세 개의 시어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건 나의 중간 부분입니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행 부분부터예요. 눈은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에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오로지 시각적 이미지입니다. 답은 3번. 됐죠? 공감각적 심상은 가시에만 있었습니다. 됐죠? 차라리 화류법 같은 표현기법은 이따 칩시다. 자, 다음 넘어가자. 36번부터 38번 임장군전 나왔네요. 이것도 EBS 연계입니다. 그리고 작품의 마지막 부분 나왔습니다. 거의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36번에 5번입니다. 어디에도 지략 대결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맥락을 파악했으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37번 이해로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어요. 오른쪽 라인의 중략 뒷부분 두 단락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맞죠? 이날 밤 꿈에 얻으시니 경업이 나와서 말하기를. 주는 윗사람한테 아랫사람이 말하는 방식을 얘기를 해요. 바로 답은 5번이 됩니다. 역시 간단한 문제는 그냥 넘어갑니다. 38번 볼까요? 자, 보기를 참고할 때, 자, 고전소설이 나오면 항상 그 작품이 향유되던 방식에 대한 문제를 많이 물어봅니다. A 부분은 임경업이 풀려났는데 다시 잡혔어요. 속 터지는 장면이지. B는 더 열받는 장면, 임경업의 죽음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식자층과 평민층이 어떤 대응 방식을 보였는가? 기역부터 미음까지 나와 있죠? 조금 선지가 보기가 또 중의적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답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논란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답이 너무 쉬웠죠? 그냥 바로 찾을 수 있죠? 4번입니다. 자점을 비판하면서도 그의 행위에 대한 연민. 그러면 여기 이 평민층은 자점에 대해서 뭘 보여야 됩니까? 연민을 보여야 돼요. 얼마나 권력에 대한 집착이 컸으면 나라를 팔아먹을 정도의 그런 생각을 했을까? 연민 미쳤습니까? 당연히 답은 4번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독서지문 볼게요. 올해는 논리학 부분이 나왔네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 모순관계의 뜻 이해해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논리학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전제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순관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 가능세계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가능세계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상황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일이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떻게 벌어진다 뭐 이런 개념처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가능세계를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가능성과 필연성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더 추가로 더 확인해야 되는 건 가능성을 담은 명제와 필연적인 명제는 확실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항상 분류의 방법을 글 속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분명히 어떤 사례를 주고 그 분류의 방법을 적용해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느냐 무조건 물을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전제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항상 도구를 활용해서 전제로 삼고 그걸 바탕으로 사례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바탕으로 했을 때 여기서도 똑같이 뭐가 나옵니까? 어떤 사람이 지각하는 얘기 사례 나오는 거 보입니까? 만약 내가 8시에 기차를 탄다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죠. 총 여러분들이 이 글이 총 5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진 부분에서 실제 또 읽을 때는 세 번째 단락에서 끊어서 그 세 번째 단락까지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전제와 상황에 적용되는 부분을 하나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 두 단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능세계의 4가지 속성과 관련한 얘기 잘 이해해야지 풀어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바로 볼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지겹죠? 선생님도 빨리빨리 풀게요. 위클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자 1번 선지 봅니다. 배중률은 모든 가능성이 성립한다. 그럼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바로 뭡니까? 배중률이 어디서 언급됐는가? 의미가 무엇인가를 봅니다. 세 번째 단락 봅니다. 세 번째 단락 보면 뭐가 나왔니?
몇 번째 줄이야? 세 번째 단락에. 네 번째 줄 보세요. 첫 번째. 세 번째 단락이 아니고 여기 네 번째 단락이 미안합니다. 네 번째 단락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셋째는 가능 세계의 완결성이다. 이는 자 다음 줄 거라. 어느 세계에서든 임의의 명제 P에 대해 P이거나 나P이거다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다. 어느 세계에서든 성립하는 게 배중률입니다. 1번 고르고 넘어갔어야 됩니다. 됐죠? 확실하게 답이 나왔을 때는 바로 과감하게 넘어가야 돼요. 거의 맨 마지막 시간쯤에 그러니까 마지막 지문으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답이 명확하면 넘어갈 수 있는 과감함은 필요해요. 자, 2번 선지 봅니다. 모든 가능한 명제는 현실세계에 성립한다. 틀렸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7번째 줄을 확인해 보세요. 필연적인 명제만 성립합니다. 아까 필연과 구분하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 그렇게 보면 3번도 당연히 날립니다. 필연적인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는 없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선생님 아까 얘기했듯이 분류의 방법을 쓰고 있다면 그 분류는 선지를 판단하는데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단락의 네 번째 줄에 무모순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능하다 X 칩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5번 보십시오. 전통 논리학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 세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거길 보시면 만약 A이면 B다가 그것이 참거짓은 A의 참거짓과 상관없다? 아닙니다. A가 거짓인 경우 B는 거짓 참과 상관없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당연히 5번 날리셔야 됩니다. 찾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가 사실은 조금 어렵긴 했었는데 기억은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 이건 모순 관계가 아니다. 모순 관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 반드시 하나는 반드시 성립해야 되는 걸 모순 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기억 니은은 어떻습니까? 모순 관계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1번 봅니다. 기억이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하죠. 맞죠? 다른 가능세계는 성립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성립합니다. 2번 봅니다. 만약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가 성립하는 가능세계 중에는 기억이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다. 말이 진짜 복잡한데 여러분들 주어져 있는 이 명제를 글에 나와 있는 관념적 개념으로 1:1 대응으로 변형시켜 보십시오. 만약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 그래서는 어떤 명제예요? 만약 두 번째 단락 보십시오. 만약 다섯 번째 줄에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죠. 이건 필연적인 명제가 돼버린 거예요. 필연적인 명제가 됐다고. 필연적인 명제는 반드시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인 가능세계가 없답니까? 당연히 이게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없다가 틀렸죠. 맞죠? 항상 구체적인 사례로 나와 있는 건 글에 나오는 관념적 개념으로 변환하여 대응시키고 반대로 관념적인 개념으로 쓰고 있으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생각하세요. 자, 니은과 다보탑은 개성에 있지 않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둘 다 거짓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적절하죠. 역시 날려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만약 니은이 거짓이라면 어떤 가능세계에서도 다보탑이 개성에 있지 않다. 당연히 있지 않다. 적절합니다. 둘 다 참인 것이 가능하다. 아까 이건 모순 관계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맞죠? 자, 41번 다음 문제 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해서 A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A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 내가 그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거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 찾으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건 이 단락에서 우선 찾아봐야 됩니다. 다행히 마지막 네 줄 보세요. 일반적으로 A가 참인 가능세계들 중에 비교할 때 B도 참인 가능세계가 B가 거짓인 가능세계보다 현실세계와 더 유사하다. 즉 그 말이냐면 B가 참이라는 얘기는 지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B가 거짓이라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지각을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더 현실세계와 유사하다면 즉 어느 게 더 개연성이 있냐 이 말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논리적으로는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는 말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세계에서는 더 가능한 얘기는 존재한다 이 뜻입니다. 그걸 얘기를 해야 돼요. 유사성의 개념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 42번 문제
자, 모순 관계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셨다면 분명히 반대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보기도 이해해야 됩니다. 자, 반대 관계의 정의 뭡니까? 두 명제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둘 중 하나가 참이거나 됐죠?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 모순 관계의 차이점 뭡니까? 둘 다 거짓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둘 다 거짓이 가능하다. 여기서 뭐예요?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 이게 둘 다 틀릴 수 있는 건 뭐예요? 모든 학생을 두 사람이라 골랐다 칩시다. 어떤 한 사람은 연필을 쓸 수 있고 어떤 한 사람은 연필을 안 쓰고 볼펜을 쓸 수 있죠. 그런 경우가 반대 관계라고 설정할 수 있는데 그걸 마지막 두 단락에 나오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 한 사람은 연필을 쓰고 한 사람을 볼펜을 쓰는 이 상황은 어떤 현실 세계입니까? 4번에 나오고 있는 포괄성의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가능세계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바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둘 다 거짓일 수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가능세계의 개념을 따져야 돼요. 가능한 세계라는 것은 여기서 가능세계라는 건 일종의 경우의 수 개념처럼 이해하시면 조금 쉽진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전히 동일한 뜻은 아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딱 그 정도 수준으로 접근해도 충분히 살펴볼 수 있었던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마지막 텍스트입니다. 일동장류가가 나왔네요. 일본으로 배 타고 가가지고 뭐 사신으로 갔겠죠. 딱 봐도 알겠죠. 배 타고 가면서 개고생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중략 앞부분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일본인 문인이랑 뭐 타고 있나요? 일본 니혼고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로? 같은 한자 문화권 필담하는 장면입니다. 중략을 중심으로 해서 맥락이 바뀐다는 걸 판단하시고 상당히 문제는 마지막을 쉽게 풀라고 줬습니다. 바로 풀게요. 43번 1번입니다. 동물의 역동성을 통해서 이건 바로 뭐예요? 풍랑 맞아가지고 지금 죽을 뻔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 행 보십시오. 대풍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보면 성난, 고래, 요, 동안, 용 됐죠? 긍정적입니까? 긴박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2번과 선지간섭으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동일한 얘기니까. 자, 그 다음에 44번 봅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기억.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이 있을까? 바로 위에 봅니다. 사면을 돌아보니 어화장할시고 장화다. 뭡니까? 장관이란 뜻입니다. 됐죠? 니은 봅니다. 승산이 다시 하되 소국의 천한 선비 세상에 낯섰다가 장안 구경하였느니 맥락 봅니다. 여기서 장안 구경은 바로 뭐예요? 지금 화자와 필담하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화자의 글솜씨에 찬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봅니다. 사행가사는 사신으로 여행을 가는 과정을 기록한 가사입니다. 화자와 일본인 문인 사이에 필담 장면이 들어가는데 즉 중략 이유 부분 A부터 E까지겠네요. 필담을 통한 문답은 일종의 대화다. 대화처럼 끊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화가 시작되는 상황 당연히 A 부분이겠네요. 이것도 A, B, C, D, E에 각각 대응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자, 문답의 주요 내용 여기서는 필담으로 써서 나에게 보여주되 그래 퇴석 선생 쉽게 진다는 것이 유명하더니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뒤에 쭉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의사소통의 심층적 의미 서로가 서로에게 못합니까? 일본 문인은 나에게 찬탄하고 맞죠? 나는 나름 겸손함도 보이고 물론 일본 문인도 겸손함을 보이겠죠. 그리고 일본 문인이 멋진 글을 봤으니 그냥 공짜로 이걸 넘어갈 수는 없다 해서 나에게 돈 주려고 하고 내가 그거 그럴 수는 없다 라면서 돌려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걸 보고 선비로서의 예법. 자, 지금 언급했던 보기의 요소들이 이 A에서 이 중에 어디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1번 난리입니다. 너무 쉽죠? B의 빠른 재주, 나의 글에 대한 얘기 맞죠? 선생의 빠른 재주입니다. 여기 선생이 시적 화자입니다. 맞죠? 병들고 둔한 글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겸손하는 거겠죠. 난리입니다. 되되 이건 사동입니다. 보이되라는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보게 하되라는 말이겠죠? 자, 이렇다면 의사소통 장면 얘기하는 건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B에 나오고 있는 귀한 벼로 퇴석. 퇴석이 누굽니까? 전문의 퇴석 선생 쉬짓기가 유명터니 퇴석 선생은 바로 화자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건 누가 말했습니까? 일본 선비가 말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선 선비인 화자를 높여주는 방식 맞죠? 즉 선비의 예법 오케이 맞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 대상은 화자입니다. 반면 D에 나오는 내용 볼까요? 다시 해야 돼. 소국의 천안선비 세상에 났다가 장안 구경하였더니 자 소국의 천안선비 누가 하는 말입니까? 지금 글 구경한 게 누구예요? 일본 문인이죠. 그러면 겸손한 표현으로서 예법을 야르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누굽니까? 일본 문인 바로 전승산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선생님이 무슨 말씀드렸니? B에 나오는 퇴석은 누굽니까? 화자죠. 이건 누굽니까? 일본 선비죠. 당연히 동일한 사람 X치고 마무리를 팍 지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45문제를 다 풀었고요. 아이고, 쌤이 겨우 이렇게 그냥 앞에서 얘기만 몇 마디 했는데 이리 힘든 걸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지난 1년간 정말로 힘들었고 그 부분 정말로 선생님은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생에서 뭐 더 힘든 일도 많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렇게 겪어왔던 그런 고생들, 그 속에서 얻은 것들, 내가 더 얼마나 성장했던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에 좋은 일만 있기를 빌겠습니다. 이번 국어시험은 다 자기가 노력했던 만큼 좋은 결과 얻길 바라고 또 그랬을 거라 믿습니다.